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테슬라가 반도체 쇼리지를 피했던 이야기의 좀 연장선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테슬라라는 기업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이걸 어떻게 피했나 초 리서치에 대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테슬라는 이걸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난 게 작년 기사에 한 1년쯤 지났죠. 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 대비 6년이나 앞섰나라는 기사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만 지나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 까먹으니까요. 저 역시도 깜빡했는데 이 기사를 다시 보게 됐고, 테슬라가 얼마나 다른 회사 대비 빨리 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회사인지 이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기사에 폭스바겐의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목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링크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왔는데, 폭스바겐 역시 이걸 인정하고 앞으로 6년 동안 테슬라를 쫓아가겠다라는 그 목표가 담겨있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폭스바겐도 어느 정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쇼리지가 왜 나냐면 차 안에 지금 폭스바겐 얘기입니다. 폭스바겐이 현재 쓰고 있는 차에 대략 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ECU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쇼리지라는 건 이 중 한두 개만 이제 망가져도 차가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한두 개 빠지면 이걸 어떻게든 매니징을 하는 거죠. 근데 한 3개쯤 빠지면 매니징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쥐어짜고 있는데 이게 지금 4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차 생산에 그러면 영향이 있는 거죠. 반면 이 기사에 나왔듯이 테슬라는 이거 몇 개 안 씁니다. 다 통폐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ECU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협력사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ECU를 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은 협력사가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자기가 거의 다 하죠. 아마 내비게이션이나 맵 데이터 정도, 구글 맵을 쓰니까 그 정도의 데이터를 좀 얻어오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걸 안다는 듯이 폭스바겐 역시도 지금 플랫폼, 자기가 다 플랫폼화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간다는 게 이미 이 기사에, 그래서 한 인하우스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60% 정도를 폭스바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다 OTA랑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건데, 그래서 OTA가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참 이 소프트웨어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제가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쓰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기적이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게 되면, 저는 모델 3랑 모델 Y가 있는데 뭐 그전엔 당연히 벤츠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얻는 경험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기적이고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되고 이게 다 너무 부드럽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 대비. 그러니까 지금 뭐 OTA가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다 통폐합하는 게. 그 통폐합한다는 의미는 지금 차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차량 컨트롤러, 인포테인먼트, 거기다 충전소까지. 이러니까 다른 회사 대비 슈퍼차저를 꽂으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인식이 되고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더라고요. 테슬라는 이미 다 통폐합을 해서 다 유기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제가 이게 뭔가 부드럽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번 반도체 쇼리지를 통해서 이런 것까지 다 다시 보게 됐는데, 이미 테슬라는 이걸 해서 폭스바겐도 지금 다 통폐합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이 여러 아키텍처를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원 아키텍처로 가는데, 지금 MEB 플랫폼, 지금 ID3나 ID4죠. 그 다음 이제 PP, 풀스택, 그 다음 원 플랫폼으로 가는데 대략 한 202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거를 이미 초기부터 다 계획을 해서, 남들이 이거 안 할 때 이미 다 생각을 해서 이미 먼저 한 6년 앞에 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정도 차이가 나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OTA를 한다 그러는데, 이래서 2주 전에 이런 기사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OTA라고 다 같은 OTA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OTA는 근데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로 그냥 무선으로 쏴서 업데이트하면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죠. 근데 내가 지금 이 모든 폭스바겐이 말하는 이 모든 거를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폭스바겐도 왜 원 아키텍처로 가냐면, 지금 아까 말한 ECU랑 소프트웨어 펑션을 그냥 연결하게 되면 정말 이 가지수가 countless,
진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전기차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게 충전소부터 해서 커넥션, 인포테인먼트, 차량의 컨트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 커넥션의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키텍처를 갈아엎고 하나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테슬라는 했고요.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 현재 반도체 쇼리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이걸 어떻게 피해갔나라는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저 기사를 보고 다시 보니까 이미 테슬라는 어느 정도 이걸 예측을 했고 괜히 FSD를 지금 10,000불씩이나 패키지를 10,000불씩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14나노 공정이 굉장히 좀 오래됐지만 수율이 최고에 다다라 있고 그러니까 효율이 최대라는 거죠.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걸 고려했을 때 14나노 공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급격히 이제 14나노 공정으로 3.0로 오면서 이제 14나노 공정이지만 이제 7나노는 아직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큰 손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원 아키텍처를 이미 구현한 테슬라는 꽤 비싼 칩을 사면서 이미 계속 생산되는 차들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공통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최대의 바잉 파워를 냅니다.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 큰 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이게 70개, 80개를 다 같은 차에서 쓸 수도 있지만 옵션별로 다르고 뭐 ADAS를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칩수의 수도 달라지고 이게 너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걸 이미 다 통폐합해놨기 때문에 한 번에 바잉 파워가 큰 겁니다.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OTA라고 다 같은 OTA가 아니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현재 내연기관들은 이게 지금 통폐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될지 좀 부족한 저의 설명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기적인 면 그리고 통폐합이 아마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결국 지금 내연기관들이 하겠다는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 OTA라는 건 굉장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와 같이 전반적인 충전소와 차량을 전체적으로 승차감, 차량 컨트롤러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까지 완벽히 하나의 OS로 이걸 유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현재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통폐합이 안 돼 있고 폭스바겐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완전히 원 아키텍처로 가는 건 앞으로 2025년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고요. 이게 한 가지로 통폐합이 안 되면 어제 제가 이런 iOS랑 안드로이드 예를 들었는데 iOS는 나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폰들까지 다 업데이트를 받으니까 수억 대의 이런 아이패드랑 아이폰들이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단가 경쟁이 셉니다. 한번 업데이트하면 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소비자들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바잉 파워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너무 파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10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 전체 안드로이드 폰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량 보면은 9.0 파이라든지 8.1 오레오 이거 진짜 옛날 건데 이 옛날 소프트웨어들을 그대로 쓰는 폰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 파편화가 되면 이래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마켓시어를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인 것 같지만 이런 임팩트에 있어서는 iOS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iOS는 다 통폐합되어 있죠. 그 iOS는 아이패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로 비교되면 한번 업데이트되는 그 대수로 비교해보면 시장의 파급 효과는 아예 안드로이드랑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켓시어는 높으나 세부 사정을 뜯어보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으면 엄청난 단점이 작용한다라는 걸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OTA라고 다 같은 OTA가 아니라는 점과 포드가 급했는지 이게 보면은 포드도 이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이제 GM의 슈퍼크루즈를 따라한 이제 블루크루즈라는 상품명도 참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GM의 슈퍼크루즈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핸즈프리 지금 손 놓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맵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HD 맵을 쓰죠. 그럼 보조를 쓰기 때문에 라이다를 이용한 라이다로 얻은 HD 맵 데이터를 넣어서, 그러니까 모비라이가 추구하는 거랑 현재는 좀 맞아 있습니다. 모비라이가 굉장히 이런 차량 부품 업체들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출시를 하긴 했는데 올해 말에 OTA로 풀어준답니다.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풀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아직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0만 마일 정도의 데이터가 풀려야 되는데 이게 블루크루즈나 GM 슈퍼크루즈나 일반 도로에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하이웨이만 쓸 수 있죠. 그래서 11만 마일까지 이제 채우는데 올해 말은 돼야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미 탑재해서 넣어주고 이제 11만 마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이러면은 올해 말에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연기관 팬분들은 이게 아이 트래킹 하는 시스템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라고 제가 그때 보고서도 알려드렸죠. 아니 이게 좀 더 멋있어 보이죠? 이렇게 아이볼을 트래킹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에 제가 뭘 보고 있는지는 전혀 체크하지 않는 장치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액세서리 놓고 뭐 제 폰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래도 얘는 그냥 앞에 보는 줄 알고 그냥 갑니다. 절대 전방에 뭘 보는지를 체크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인간이 굉장히 이 간사하고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완벽히 100% 인간의 그런 게으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튼 여러 내연기관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반도체 쇼리전이 닥친 문제들이 굉장히 급해서 이제 마치 테슬라와 우리가 비슷하고 많이 쫓아갔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정리하면 작년에 이런 기사를 다시 한번 보니까 여전히 격차는 6년 정도 나아 있고요. 이걸 통폐합하는 일은 쉽지 않다.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OTA를 얘기하려면 이걸 다 통폐합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오늘 결론을 전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댓글들을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고요. 댓글에서 BYD가 반도체 배터리 회사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NMC나 이런 다른 배터리를 포기하는 게, 그리고 그런 증권사 리포트를 보셨다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어떤 기사라든지 뭐 자료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댓글에서는 이제 보통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만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검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다 검증을 못하는 건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눈길을 끈다든지, 저도 워낙 배터리에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BYD가 일단 대부분 기사들을 보면은 LFP에 올인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자사 차량들은 앞으로 LFP 인산철 배터리만 쓰고 NMC는 전혀 쓸 생각이 없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물론 기존에 이게 배터리 업체다 보니까 생산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근데 CATL과 달리 지금 니켈이란지 코발트 광산에 대한 그런 수급 확보라고 했나요? 서플라이를 그러니까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만들던 거나 확보한 양은 계속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지만 추후 이런 광물 산업에 대해서 니켈이나 코발트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물론 이러다가 돌아갈 수도 있겠죠. 배터리 회사니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히 BYD는 그 목표를 설정했고, 지금은 로우 미들 인컴 드라이버를 굉장히 타겟팅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힘쓰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버스는 LFP로 돼 있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충전 환경이 좀 나아지고 좀 주행거리에 대한 니드, 퍼포먼스에 대한 니드가 좀 이제 사그라들면, 그게 다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제 보조가 되면은 아마 블레이드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트럭이라든지 클래스 A 트럭까지 노릴 수 있을진 잘 모르겠으나, 이 인산철 배터리가 생각외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블레이드 배터리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제가 전에 구조 배터리가 어렵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에 대한 도움을 좀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신 기사로는 지금 현재 방향은 정해져 있고 최소 자사 차량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LFP로 넘어갔고, 그리고 기존에 아마 NMC나 만들던 게 있는 것 같지만 따로 광산, 지금 이게 이 기사가 마이닝닷컴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물에 대한 확보는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방향은 아마 LFP에 모두 올인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